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저는 약 2500년 전 중국 춘추 시대를 살았던 위대한 스승, 공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저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고대의 지혜가 당신의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껴보세요. 공자라는 사람. 공자의 본명은 공구였습니다. 그는 기원전 551년 지금의 중국 산동성 곡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자립하였으며 40살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살에 하늘의 뜻을 알았으며 60살에 귀가 순해졌고 70살에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논어의 위정편에 나오는 공자의 자기 성찰입니다. 한 인간이 평생에 걸쳐 어떻게 성숙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신이 몇 살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인간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공자는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의 마음. 공자 사상의 중심에는 인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인이란 무엇일까요? 한자로 인은 사람 인변의 두 이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즉 두 사람이 함께할 때 생겨나는 마음입니다. 공자는 제자 번지가 인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깊은 대답인가요? 인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는 마음,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낯선 이에게 친절을 베푸는 마음,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인의 표현입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이것을 서라고 합니다. 자기가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인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은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셨나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인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오늘 그러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내일이 있으니까요. 공자는 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인하고자 하면 인이 바로 이른다고 했습니다. 인은 마음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효 뿌리를 기억하는 마음. 공자는 효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효란 부모님께 대한 공경과 사랑입니다. 하지만 공자가 말한 효는 단순히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제자 자유가 효에 대해 물었습니다. 공자는 대답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만 효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개나 말도 먹여 기르지 않는가?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무엇이 다르겠는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말씀입니다. 진정한 효는 물질적인 봉양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경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들의 염려를 덜어드리며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이 가르쳐 주신 가치를 삶에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공자가 말한 효입니다. 공자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시면 예로서 장사 지내며 예로서 제사 지내라고 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나이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장수하심을 기뻐하고 한편으로는 노쇠하심을 걱정하기 위해서라고. 이 얼마나 섬세한 마음인가요? 지금 당신의 부모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가까이 계시든 멀리 계시든 혹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셨든 잠시 그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들, 당신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걷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들, 그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 그것이 효의 시작입니다. 마이너스 조화로운 삶의 방식. 공자는 예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란 무엇일까요? 흔히 예절이라고 번역되지만 공자의 예는 단순한 에티켓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는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행동 양식이자 마음가짐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이것은 억압적인 규율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의 핵심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입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동료를 배려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이 예의 정신입니다. 공자는 또 말했습니다. 예의 쓰임은 조화로움을 귀하게 여긴다. 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를 위한 것입니다. 딱딱한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편안하고 기분 좋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예입니다. 군자 마이너스 이상적인 인간상. 공자는 군자라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제시했습니다. 군자는 원래 귀족을 의미하는 말이었지만 공자는 이 개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공자에게 군자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신분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으로 도달하는 인격의 경지였습니다. 공자는 군자의 특성에 대해 많은 말을 남겼습니다. 군자는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군자는 무엇이 옳은지를 먼저 생각하고 소인은 무엇이 이득인지를 먼저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군자는 덕을 생각하고 소인은 편안함을 생각한다. 군자는 자신의 덕성을 갈고 닦는 것에 마음을 두고 소인은 눈앞의 안락에 마음을 둔다는 뜻입니다. 군자는 말에는 어눌하나 행동에는 민첩하다. 군자는 말보다 실천을 중시한다는 뜻입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같아지지 않고 소인은 같아지되 화합하지 않는다. 군자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를 이루지만 소인은 겉으로만 같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갈등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군자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인격의 표본입니다. 물론 완벽한 군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공자 자신도 성인이나 인자라 불리는 것을 사양했습니다. 그저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고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배움의 기쁨. 공자는 배움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논어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으니 또한 군자답지 아니한가. 배움의 기쁨, 법과의 즐거움, 그리고 인정에 연연하지 않는 의연함. 이 세 가지가 논어의 문을 여는 열쇠말입니다.
공자에게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움은 곧 삶 자체였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만큼 진리에 대한 갈망이 컸던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 가운데 좋은 점은 가려서 따르고 좋지 않은 점은 고친다.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좋은 점뿐만 아니라 나쁜 점에서도 배움을 얻는다는 지혜입니다. 공자는 타고난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나는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다. 옛것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구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몇 살이든 배움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희열.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문입니다. 중용 마이너스 균형의 지혜. 공자의 손자 자사가 정리한 중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용은 공자 사상의 핵심 개념 중 하나입니다. 중용이란 무엇일까요? 중은 치우치지 않음이요, 용은 평상입니다. 즉, 중용이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일상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주 극단으로 치우치곤 합니다. 지나치게 열심히 일하다 번아웃이 되기도 하고, 지나치게 쉬다가 게을러지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엄격하다가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지나치게 관대하다가 원칙을 잃기도 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과유불급이라는 유명한 말의 원전입니다. 중용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중간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맥락을 읽고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지혜와 성찰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삶에서 균형은 어땠나요? 일과 휴식의 균형, 말하기와 듣기의 균형,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 완벽한 균형은 어렵더라도 균형을 향해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내 마이너스 올바름을 향한 용기. 의란 올바름입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의로운 것을 보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불편해질까봐, 손해볼까봐, 미움받을까봐. 공자는 그러한 상황에서 용기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무모하게 행동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자는 용기에도 지혜가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군자는 의로움을 바탕으로 삼고 예로서 행하며 겸손하게 드러내고 신의로서 완성한다. 의로운 뜻을 가지되 지혜롭게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자는 이익과 의로움을 대비시켰습니다. 군자는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물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익만을 좇다 보면 올바름을 잃기 쉽다는 경고입니다.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고 그 위에 이익을 세우라는 것. 그것이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신뢰의 힘. 신은 믿음, 신뢰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으로서 신의가 없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마치 수레에 멍에를 매는 장치가 없는 것과 같으니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개인 간의 관계도 사회의 운영도 신뢰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정치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는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식량을 충분히 하고 군비를 충분히 하며 백성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자공이 다시 물었습니다. 부득이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버리겠습니까? 공자는 군비를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자공이 물었습니다. 나머지 둘 중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요? 공자는 대답했습니다. 식량을 버리겠다. 예로부터 사람은 다 죽지만 백성이 신뢰하지 않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 신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식량보다 군사력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신뢰라는 것. 이것은 국가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 마이너스 참된 알. 지는 지혜, 알입니다. 공자에게 지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알미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모르면서도 아는 척합니다. 부끄러워서, 체면 때문에, 인정받고 싶어서. 하지만 공자는 모름을 인정하는 용기가 참된 알무로 가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공자는 또 말했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배움과 사유의 균형을 강조한 것입니다. 책에서만 배우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지식일 뿐입니다. 반대로 생각만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편협해지기 쉽습니다. 둘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계절.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인생의 각 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자립하였으며 40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에 하늘의 뜻을 알았으며 60에 귀가 순해졌고 70에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이것은 공자 개인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모든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성장의 이정표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일찍 깨닫고 누군가는 늦게 깨닫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당신은 인생의 어떤 계절에 있나요? 아직 봄의 시작인가요? 여름의 한가운데인가요? 가을의 수확기인가요? 아니면 겨울의 평온함 속에 있나요? 어떤 계절에 있든 그 계절에는 그 계절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계절로 넘어가기 위해 지금 이 계절을 충실히 살아가면 됩니다. 논어에서 전하는 삶의 지혜. 논어에는 수많은 명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래된 것을 익혀 새 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 옹고지신입니다. 과거를 배우되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거기서 현재와 미래에 적용할 지혜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배움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좋은 사람은 결국 다른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긴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은 외롭게 느껴지더라도 덕을 쌓으면 반드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진짜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이미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자는 다투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라면 활쏘기뿐인데 읍하고 사양하며 올라가고 내려와서는 서로 술을 마신다. 그 다툼도 군자다운 것이다. 경쟁을 해도 상대를 존중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뜻입니다. 승패에 집착하기보다 과정의 아름다움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공자의 음악 사랑. 공자는 음악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논어에는 공자가 제나라에서 소라는 음악을 듣고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모를 정도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악이 이런 경지에 이를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며 감탄했다고 합니다. 공자에게 음악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음악은 마음을 다스리고 덕성을 기르는 도구였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정화하고 조화롭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당신도 음악을 사랑하시나요?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음악이 있나요? 공자는 2500년 전에 이미 음악의 치유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음악은 좋은 마음을 만든다고. 춤과 서. 공자의 도는 하나로 관통된다는 말이 논어에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다른 제자가 물었을 때 증자는 충과 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충이란 자신에게 진실한 것,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서란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글자로 공자의 모든 가르침을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충, 남에게는 서. 자신에게는 엄격하되 남에게는 관대하라. 자신은 최선을 다하되 남은 이해하고 받아들이라. 이것이 공자 사상의 핵심입니다. 공자의 제자들. 공자에게는 3000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뛰어난 70여 명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십철이라 불리는 10명의 뛰어난 제자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공자가 가장 아꼈던 제자입니다. 안빈낙도의 전형으로 가난 속에서도 배움의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아내에 대해 밥 한 그릇, 물 한 바가지로 누추한 골목에 사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견디지 못할 텐데 아내는 그 즐거움을 바꾸지 않았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자로는 용감하고 직선적인 성격의 제자였습니다. 때로는 너무 앞서 나가서 공자에게 꾸중을 듣기도 했지만 그 충직함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자공은 언변이 뛰어나고 외교와 상업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실용적인 지혜를 가진 제자였습니다. 이처럼 공자의 제자들은 각기 다른 개성과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자는 그들 각자의 특성에 맞게 가르쳤습니다. 같은 질문에도 제자에 따라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재시교, 사람에 따라 가르침을 달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릅니다. 같은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통하지는 않습니다. 공자는 이미 2500년 전에 이것을 알고 실천했습니다. 정명 마이너스 이름을 바로잡다. 공자가 정치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꼽은 것은 정명, 이름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서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에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임금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임금으로서의 덕을 갖추어야 하고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이름만 있고 실질이 없으면 세상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인가요? 누군가의 자녀일 수도, 누군가의 부모일 수도, 누군가의 친구일 수도,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역할에 걸맞게 살고 있나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역할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조금씩 더 그 역할에 맞는 사람이 되어가면 됩니다. 덕치 마이너스 덕으로 다스리다. 공자는 형벌보다 덕으로 다스리는 것을 이상으로 여겼습니다. 정치를 덕으로 하면 마치 북극성이 자기 자리에 있고 무별들이 그를 향하는 것과 같다. 법과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들은 형벌을 피하려고만 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덕과 예로 다스리면 백성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고 스스로 바르게 된다. 이것은 비단 국가 통치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조직에서도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복종시키는 것보다 스스로 따르게 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리더 자신이 먼저 덕을 갖출 때 가능합니다. 삶과 죽음. 제자 자로가 죽음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삶도 아직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공자가 죽음의 문제를 회피했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걱정하기 전에 지금 이 삶을 충실히 살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죽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불확실한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기보다 확실히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공자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공자의 말년. 공자는 말년에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가장 아꼈던 제자 아내가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공자는 통곡했습니다.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충직한 제자 자로도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공자의 아들 빼고도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자는 기원전 479년 7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읊은 노래가 전해집니다. 태산이 무너지려 하는가, 들보가 부러지려 하는가, 철인이 시들려 하는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공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제자들에 의해 전해졌고 논어라는 책으로 정리되었으며 동아시아 문명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의 말씀을 읽고 배웁니다. 육체는 사라져도 정신은 남습니다.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영향력은 우리가 떠난 후에도 계속됩니다. 좋은 밤 되세요.